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은 월가의 자금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냐. 그게 과연 스타트업이냐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중국 기업과 중국 산업이 유럽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이념 함정에 빠져버렸다. 공동부유가 그건 결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동안 참 예고하고 참 그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 이제 행정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투자 금지 대상을 3개 업종으로 잡았어요. 일단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3개 잡은 게 이제 AI, 반도체, 그다음에 또 컴퓨팅 분야지 않습니까? 네, 양자 컴퓨팅인데 이 분야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왔고, 근데 왜 저렇게 말만 하고 안 하지 했던 이제 사실 일각에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의아했던 것은 최근에 이게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미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다수 중국을 방문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뭐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나와서 또 당혹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나온 배경은 무엇이냐면 수단은 물론 이제 돈줄을 저겠다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런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돈줄 자금 공급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자금 공급원은 월가의 자금이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사실 2018년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무역 관세 압박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계를 높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장 험악했던 시기, 아마도 작년일 텐데요. 그 시기에도 미국의 대중국 투자 무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뒷 배경은 결국은 미국의 투자 자금이 있다, 사모펀드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서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한 조치라고 이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번에도 이걸 그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게 경제 조치가 아니다. 경제 조치는 경제 보복이지만 요거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안보는 무엇이냐? 요것이 기술이 자금이 중국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중국이 국방 현대화하는 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또 이게 이제 세 개 분야로 아직까지는 제한이 돼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는 봐야 되겠지만은 제한이 돼 있고 또 예고가 많이 돼 있고 해서 아마 미국 내에서 월가하고도 일정 정도 타협안을 모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으로서도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대규모로 확대하는 이제 그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조금 수위를 많이 조절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근데 참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준을 보면은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큰 이런 쪽에는 월가의 자금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월가에 무릎 꿇었다. 예.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또 그렇게 보기 힘든 게 중국의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그 자이언트 큰 기업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다 받고 있으시. 조금 심하게 본다면은 그게 과연 스타트업이냐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 대상을 꼭 스타트업으로 제한했다 하는 이제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범위를 조정했다 하는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 미국의 조치에 이제 중국이 어떤 대응을 또 할 것이냐 이게 또 화제인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까지 예고했던 거는 핵심 광물들 예. 여기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것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심 광물이 말입니다.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이죠. 네. 이제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수출 통제가요. 미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이요. 중국의 이 핵심 광물 두 종류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를 엄격하게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게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면은 내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광업 분야, 산업, 그다음에 광업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지만은 않다는 표정이죠. 핵심 광물을 앞으로 수출 통제, 공급 중단,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거를 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에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최근에는 사실은 2018년도에 트럼프 때 처음으로 압박을 시작할 때 했던 수단은 관세율이었잖아요. 수입 관세율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그건 사실은 중국보다는 미국 수입업자가 더. 근데 중국 역시도 핵심 광물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들 수출업자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주 가장 힘든 시나리오로 상정하듯이 중국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아소다로 그 자민당 2인자죠. 예. 또 대만에 가가지고 좀 그 중국을 자극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예. 이러한 현상들 또 일본의 그 소부장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 규제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나왔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은 2010년경부터 중국 투자했던 기업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빠져나오고 그때 사실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해외의 기업들은 중국에 정말 투자를 해서 피크를 향해 가는 시기였는데 일본은 굉장히 빨리 들어갔다가 실망을 했죠. 정부의 간섭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시장의 농단 이제 이런 분야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 전략적 재배치를 해서 들어올 거는 빨리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 분야를 여전히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히토리오 뭐 일시적으로 했던 적은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는 그 뭐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일본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게 이제 유럽하고 해외 다른 지역의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럽은 그 또 일본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EU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최근에 이제 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EU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올 가을에 베이징 방문해가지고 전략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EU는 정말 중국에 대해서 다 그렇게 멀리할 수 없는 또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본 측 고위 인사의 대만 방문이 뭐 당장 어떤 큰 파급 효과를 낼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일정 부분 자제를 할 걸로 이제 말은 많이 하겠지만서도요. 예. 자제를 할 것이다. 네. EU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EU는 좀 나라들마다 예. 중국과 이렇게 뭔가 경제 협력을 좀 더 끈끈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라든가 이런 경우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유럽을 그런
어떤 그 국가들을 좀 이렇게 균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전략, 좀 규제를 철회해 달라고 예. 어떤 그런 개별적인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들도 있던데요. 예. 지금 겉보기에는 미국의 IRA 법안하고 유럽의 또 관계 법안, 배터리 법안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도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압박을 한다고 느끼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 리사이클을 어떻게 무기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과 중국 산업이 유럽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이거든요. 네. 다른 분야도 많이 이제 그게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아 유럽하고는 그래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전략 대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용을 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올가을의 전략 대화는 유럽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중국 가서 전략 대화하는 폼이 일 가능성도 지금 조금 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전략 대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EU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에 EU하고 중국 간의 정상회의를 할 것 같고 보면 이렇게 된다면 그 두 지역 간의 관계는 일정 정도 서로 갈등은 계속 가져가겠지만 또 협력을 모색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쨌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제 중국 규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예.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인지. 예.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요. 정말 내후외환입니다. 예. 밖에서 압박은 점점 더 깊어져 오고 안의 경제 상황은 지금 정말 이게 탈출이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느끼는 것은 미국 쪽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중국을 향한 압박이 정말 광범위하게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좁게 높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좁다는 거는 특정 분야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높게 한다는 거는 중국 제품이 해외 그 시장에 들어갈 때 장벽을 높게 쌓는다는 이제 이런 분야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계속 해외의 개방을 확대하고 해외 관계를 유지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서도 뭐 행동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으로서는 당분간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아주 장기 대응 전략 지금 마련하고 돌발 변수 여기 대한 대비책도 지금 함께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중국 정부가 그 기조를 공동부유로 잡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과감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경제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산업과 사회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공동부유라는 것이 특히 이게 한참 커야 될 하이테크 IT 업종을 발명을 잡아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대단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이게 나중에 반간첩법까지 연결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부유를 일정 정도 선에서 조금 후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죠. 다만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덜 합니다. 덜 하는 흔적은 조금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 큰 회의를 하면서
우리 다시 민영 기업 끌어안고 가고 하이테크 기업들 잘 육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한 이후로는 공동부유라는 말은 거의 좀 입단속을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그렇게 벗어나서 이 경제 살리기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해외의 시각이 꽤 오랫동안 중국이 아마도 인구 트랩에 인구 함정에 빠질 거다. 인구 감소하면서요. 혹은 중산층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것보다 이 이념 함정에 빠져버렸다. 공동부유가 그건 결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념 함정에 빠져서 이게 결국은 경제의 산업의 발목을 잡아버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걸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또 실제 경제 정책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이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미국, 유럽, 일본 또뭐 한국도 당연히 그랬고요. 현금을 많이 줬거든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중국은 현금 안 줬습니다. 현금 안 주고 우리는 체질을 개선을 해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겠다.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최근에 중국 경기에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내수 소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내수 소비가 안 좋은. 그러니까 돈을 있기는 있는데 줄어든 돈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또 이런 게 터지면 안 되니까는 저축하느라고 저축률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쓸 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곡간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중앙정부가 정부라는 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가 정부의 부채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가계 지원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돌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부유 같은 너무 이념적인 것은 조금 줄이고 이래야지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일단 그 이념이라든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떤 아젠다가 빠져야지만 경제를 순수하게 예. 경제 이 논리로만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는 제가 거죠. 92년도 한중 수교할 때부터 그 경제교류 일선에서 30년을 있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과거 모택동 시대가 정말 딱딱하게 굳은 사고방식이었다면 대단히 융통성이 많았던 게 지난 30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경제 산업을 압도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활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떤 또 중국의 압박이 들어올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각오하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그 단체 관광객을 예, 푼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관련된 그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단체 관광객 푼다고 한 거는 사실은 중국 여행 업계에서 조금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일까? 뭐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경제가 힘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그게 한 70% 된다면 나머지 한 30%는 해외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죠. 우리 한국 포함해서 미국, 일본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동맹으로 협력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던 것을 이제 풀었던 거는 다행이고 아마도 요 분야는 미중 간에 또 이제 관계국 간에
사전에 좀 뭐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거를 중국이 풀어서 오픈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 부분 있죠. 문화 교류.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문화는 서로 양방향 교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닫아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열어야지요. 예, 결국은 이제 일정 부분 그 중국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면 지금처럼 뭐 완전히 닫아놓고 또 뭐 갑자기 어떻게 무슨 조치를 예상치 못한 조치를 내놓고 이러지 말고 이제 개방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조금씩이나마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저 단체 관광 푸는 것을 보고 아 조금 가능성이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